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박진호 특보 먼저 뜬 인물.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꼽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여의도 정치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이재명 대표, 이제 민주당 대표와의 그 면담에서 그 정치적 유연함뿐만 아니라 노련함까지 충분히 보여줬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무위원 한동훈이 아닌 그 정치인 그 한동훈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향후 그 행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의 그 위기감 역시도 급속하게 그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승연 부위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민경우 비대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말을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전 사실 민주당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나왔을 때 비판했었습니다. 우리 김은경 비대위원장이든 옛날 뭐 정동영 의원이든 어쨌든 어르신들이 우리를 지지 안 하니까 그분들이 투표장 안 나왔으면 하는 이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민주적인 발상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투표장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르신들 빨리빨리 돌아가셔라, 이런 정말 이거는 노인 폄하가 아니라 노인을 저주하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이 정말 정치권에 나올 줄 정말 몰랐는데 민경우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것 때문에 좀 핫한 인물이고 좀 가장 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박진호 특보 누굽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꼽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내의 그 분란을 이제 그 가라앉히고 화합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로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그 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는데 사실상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뭐 사실상 이 그 전 총리 이제 두 사람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었고, 또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이제 그 민주당 내 이제 그 위기감이 점점 더 그 고조되고 있고, 또 그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분당 위기론까지 지금 이제는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가면 갈수록 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뭐 한동훈 비대위 또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이따가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고, 금주의 진인물 조승연 부위원장은 누굽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네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 민경우 비대위원 관련해서 직접 사과까지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과도 거의 안 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아마. 정말 검사 중에 뭐 그중에 왕인 특수부 검사처럼 정말 왕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 없었을 건데 바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이 한 얘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인사검증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킬 때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영역 양지로 가져왔다, 뭐 FBI에서 배워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사검증 결과가 이겁니까? 학폭 장관들, 그다음에 노인 저주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 말이나 던져도 인기를 얻는 시대는 갔고, 자기가 한 말 또는 자기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도 책임질 자리에 왔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책임을 지게 된 게 사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진호 특보는 뜬 인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꼽으면서 정치인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그 데뷔를 했다, 민주당이 긴장할 것이다 했는데, 조승연 부위원장은 긴장 안 하는 눈치인데요. 이건 긴장하고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의 지금 위치가 바뀌었고, 이제 저는 그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넘버 원이 이제 곧 n분의 1이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제
아무 말이나 던져도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자기 말을 아껴야 될 타이밍이 된 거거든요.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 인물이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거지. 아무튼 비대위 구성 그리고 비대위원장 맡아서 초기 정치적 행보가 민주당으로서는 뭐 예상대로다, 별로 긴장할 거 없다, 이런 반응인 거죠. 그렇죠. 평가해 보세요.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랬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 어떤 보여주기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쇼잉을 하는 거고 뭐 뉴페이스를 등장시켜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바꾸고 정치적 상황을 국면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그냥 쇼잉이고, 그럼 민주당도 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라 생각이 되고, 이거하고 또 별개로 민주당은 긴장은 또 긴장대로 해야 되겠죠. 예.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뭐 민주당 측의 이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본인들이 한동훈 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되기 전에 한나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더라도 별 볼 것 없다라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 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뭐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라고 하면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공세를 전혀 못 펼치고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민주당 역시도 당내 위기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존 태도 악법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변하고 있지 않죠? 그죠? 네, 전혀 뭐 변화하고 역시 있지도 거부권 않고. 행사 쪽으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특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수사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외적인 수사 방법으로 특검이라는 이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쌍특검 일명 이제 쌍특검 내용을 보면은 우리 특검 취지에 맞게끔 수사의 범위라든지 대상이 한정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홍익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도 28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이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가 들쑥날쑥할 것이다. 예. 이걸 어떻게 특검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특검법이 이제 독소 조항이 있고 또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포인트는 결국 검찰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악법을 사실상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특검 독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재의를 좀 뭐 한참 늦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민주당? 네, 그렇죠. 그 전에 한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말씀하시고. 한동훈 장관 이미 입장 번복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걸 소위 독소 조항 이런 것들 빼고 총선 이후한다면 받아들일 것처럼 메시지가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란 단어는 너무 좀 싫고요. 엄청 화를 내니까 다시 악법으로 태도를 한번 바꾼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논리를 상실한 거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검법 제2에 관해서 대통령의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제2 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재척사유라든지 법원의 판결에도 재척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인척 관련한 재판을 맡을 수가 없게 되는데 친인척이 아니라 부인을 위해서 대통령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제2 요구권을 사용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또 활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활용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그거로 보여지는데 이 제2권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면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그렇죠. 공천에서 이제 뭐 탈락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영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쫓겨난 의원들이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아마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2를 하는 순간 바로 그 법안은
입법이 되는 그 제의를 하는 수가 입법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표 나올까요?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그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그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그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소신이고 원칙이고 반드시 이것을 그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에 따라서 제의를 바로 하면 됩니다. 왜 그 당리 당략에 따라서 그 제의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은 뭐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리에 대한 내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이특표가 나올 때 거기 타이밍에 맞춰서 하겠다. 그게 과연 이제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소신과 원칙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 행사하는 것이 그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한인데 그것이 뭐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되고요. 그건 역시도 법적 그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제 그 법적 장치를 사용했을 때 과연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민주당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국민도 우리 그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결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총선이라는 그 시기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과연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이든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총선판을 이렇게 흐린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은 뭐 국민도 관심도 없고 정당의 가치와 이념도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겠다. 오로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론 있습니다. 표시해. 네, 반론해야죠. 지금 이 중범죄자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 한 게 누굽니까? 그게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한동훈. 정치권 오자마자 지금 내로남불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김건희 여사가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주가 조작 의혹이 강렬한데 지금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초안 조사까지도 안 하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재판 과정 아니면 수사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끔 하려는 게 민주당의 입법 전략이고요. 그 전략을 그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재의결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민주당의 전술입니다.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전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뭔가 전혀 부도덕하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의하면 뭐 부결될 게 보나마나 뻔하니까 당연하죠. 시점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뭐 그게 또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미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에 그 특검법에 대해서 그 이제 그 투표를 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 의견을 이제 정했고 또 그 투표 이후에도 그 통과 이후에도 저희 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촉구했고 그 말인즉슨 제의가 다시 이제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든지 어쨌든 이제 부결을 이제 행사할 것이라는 게 당론은 이미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이제 민주당이 하면 되는 것이고. 몇 주 전에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시나리오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긴장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봐서는 차별화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방탄을 한다든지 방탄을 하겠다 이거 선언한 거가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아바타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도 높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차별화를 했을 때 이제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윤석열 아바타로서 행동할 거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그 선택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충분히 테스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분명 그 법안에 대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민주당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재논의를 했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법을 저는 개정해서 추진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고른 특검이 검찰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방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건 전혀 독소 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 우려가 있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언론에다가 계속 브리핑하는 게 이제 그게 두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검찰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사실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사를 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 만났다는 것 자체 메시지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서로 에너지 감정 싸움 하거나 힘겨루게 하지 말고 국민회에서 법 처리하자 이런 메시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했죠. 그냥 나오면서 바로 또 악법이라고 방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은 뭐 장차관 출신, 대통령실 출신들 거의 한 50여 명이 지금 출마 대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나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대통령실 근무라든지 뭐 장차관을 지낸 분들은 일단 저희들 뭐 당의 이제 텃밭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영남 지역 이쪽에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직책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뭐 현역 의원들이 그간 이제 의정 활동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불출마하는 것은 지금 영남권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보다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당내에서 매번 이제 총선을 치를 때마다 일단 이제 그 영남 지역에 대한 이제 그 물갈이가 거의 50%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대구 영남 의원들을 좀 폄하하긴 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이 우리 당에서 가장 좋은 텃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특히 뭐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이 보다 당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 주기를 하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는데 그러한 분들이 과연 그렇게 지금 22대 국회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자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차관급 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심판 프레임으로 가는데 별로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네. 뭐 검사 출신이라든지 대통령 장차관, 그것도 윤석열 국정 운영의 실패에다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1시 35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현 씨. 네, 눈 때문에 서행하는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 곳곳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야도 좋지 않을 뿐더러 차로에도 하얗게 눈이 쌓인 곳이 많습니다. 절대 감속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덕평 휴게소에서 호법 쪽으로 정체고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이후로 강원권인데요. 문막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다가 원주 일대 지나기 답답합니다. 횡성 휴게소에서 둔내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소월로 38길입니다. 제설 작업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로 태평 교차로 부근에서는 집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이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박진호 특보.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로 만났을 때 이제 오찬 자리에서 이제 그 당의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화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현의 살수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통상의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선민 후사도 아니고 선민 후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보고 이제 당에서 손 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벼랑에서 손을 놓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손을 떼어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의 그 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심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승연 부위원장은 금주에 핫했던 말 한마디? 당연히 뭐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 아까 입에 말씀하셨던. 올리기도 그렇지만은 참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이런 정말 노인 저주 발언 이 정치권에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건 정말 가장 어이없고 충격적이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한동훈 리스크, 감당해야 될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 뭐 등판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봤을 때 3회 말이거든요. 3회 말에 지금 마무리 투수가 조기 등판한 겁니다. 앞으로 그 6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중간 개투 다른 구원 투수를 전부 다 날리면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날리면 했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가 벌써 올라온 건데,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라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될,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가 이제 된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아까 우리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12월 말에 이선 후퇴하는 방안과 2월 말 이선 후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2월 말 쪽으로 좀 굳힌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 분석은 뭐 이제 분석 한 사람이 한 거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대표가 언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뭐 어쨌든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뭔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잉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뉴페이스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뭐 이벤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한 모든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지, 몇몇 의원들, 전 총리, 전 국무총리가 이런 분들이 이걸 요구해서 한다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안문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좋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지금 총선 앞두고 공관위원장까지 이제 임명이 되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공천에 관련된 룰만 세팅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고, 또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정
투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천 룰에 대한 세팅만 완료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그 사태에 대해서 고심을 할 것이고 결단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너무 세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이제 그건 좀 억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이고 뭐고 당원이고 총선이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지면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전두관 같은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개인의 안위만 생각한다는 건 억측이고요. 총선을 이겨야지 미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다. 예. 당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뭐 공천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때까지 계속 대표하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똑같이 아바타처럼 하고 이 장차관 출신 이런 사람들로 대거 공천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서로 나쁘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나쁘지 않다라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그런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예. 네, 저들은 뭐 아무튼 양쪽 다 상대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네.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참 그러네요. 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박진호 특보부터 한번 전망해 보세요. 우선 뭐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탈당을 선언했고 또 신당 창당을 위한 자격 이제 그 관련된 작업을 이제 본격화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정당으로서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환경에 있어서 뭐 대한민국의 그 정치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다양한 이제 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신당 그 창당에 대한 군부를 지핀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그 불이 제대로 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신당의 과연 지향점이 무엇인지 저 역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원맨 플레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총선을 앞두고 성산이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은 한번 이준석 신당 어느 정도 파괴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준석 신당은 아직 선거법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연동형이냐 뭐 그렇죠. 그건 아직 안 됐죠. 연동형이면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대여섯 석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잘 될 경우에는 그 이상도 10석 이상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거법 개정 상황에 따라서 그 파괴력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해서 신당을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양당 정치로 회귀가 되기 때문에 제3정당이 설 자리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파급력은 지난 21대 총선만큼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두 신당 중에서는 어느 당이 좀 나을까요? 저는 아직도 뭐 오늘 이낙연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물러나라고 했지만은 그게 안 받아들여서 희망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뭐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란다고 물러날 수가 없어요. 당원들이 지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답을 듣고 민주당 희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정치에 왔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한테 공천 안 준다고 제가 탈당을 한다. 다른 데로 간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저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낙연 대표처럼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모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직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은 해도 이준석 신당보다 파괴력도 약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경쟁력에서 밀린 분들이 참여를 몇 번 한다고 한다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진원 특보는요. 두 신당 가운데서는 우리 민주당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정권의 총리 그다음에 전 당의 대표로 하신 분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지 제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본인은 길에 가는 것이고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이 민주당 내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와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치적 그 분란 이제 그 뭐 이제 그 원칙과 상식의 모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제가 점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 4명 의원은 탈당할 거라고 보나요? 저는 본인들이 탈당 안 할 수 없을 걸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요구한 것이 명확한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요구한 것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본인들이 그 원칙과 상식의 모임의 의원들이 뭐 그 자기네들이 이미 공언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정치적 소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인데 탈당 안 할 수 있을까요? 탈당할까요? JP 보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럴듯한 이유와 진짜 이유. 근데 그럴듯한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민주당은 뭐 쇄신하자 이거지만 사실은 본심은 공천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천에서 만약에 배제가 될 경우에는 탈당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선 사실 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선거 캠프 꾸려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경선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경선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탈당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은 경선에서 뭐 예를 들면은 자신이 없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그럴 때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빨리 탈당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 그 각자의 뭐 정치인들이 자기가 놓여진 조건이라든지 이 상황에서 선거 전략과 맞물려 가지고 그 탈당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혁신위원은 당에 단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뭐 허은하 의원도 아직까지는 아직 뭐 표명은 안 했습니다만. 예. 네. 근데 이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아까 뭐 선거제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뭐 추가 탈당해서 합류할 현역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경선이 본격화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고 참 오리무중이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선거 기간 한 2주 동안에도 2-3번 요동을 칩니다. 엎치락뒤치락. 근데 아직까지 몇 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공심위가 각자 꾸려지고 공천 과정이 있을 거고 경선이 있을 거고 선거운동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몇 번 요동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분이 일단 뭐 그 학자로서만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아주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좀 인연이 있었지만 학자로서만 이제 활동해 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정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평가할 요소가 좀 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 일단 그 비명계의 요구라든지 이런 어떤 한쪽의 편파적인 정파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정치학으로 그런 분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분을 잘 모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면은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주 잘된 선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사대로 공천을 그냥 대신 집행하는 형식이 될까요?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동안 살아온 길을 봤을 때는 학자로서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분이 생각한 철학에 따라서 정치 철학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지 정치인들에 휘둘리거나 이러진 가능성이 아주 적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언제쯤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합니까? 저들은 이제 1월 10일 전에 이제 발표해야죠. 지난번에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예. 이제 90일 전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일단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결심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지난번 이제 그 비대위원 구성에서도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전혀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누구를 거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역시 근데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외부 인사들이 그 공관위원장을 맡아서 기존 정치권의 어떤 그 좀 물갈이 폭을 좀 넓히는 이런 것도 역대 총선에서 다 그랬었죠, 사실. 그렇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자의 놓여진 상황에서 사실 혁신에 대한 저항이 너무 크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현역 중심으로 판이 꾸려지거든요. 어쨌든 체포영장 그 예. 방탄 정국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장 아픈 것은 민주당이 혁신을 좀 더디게 했다는 게 그건데 그나마 이제 외부의 인사들이 와서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혁신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총선 때마다 외부 공관위원들이 뭐 현역 물갈이를 하고 물갈이 폭이 50%를 넘고 이런 거 사실 우리 정치가 각 정당이 다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매번 그래왔습니다. 저는 뭐 다른 그 일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물갈이가 높다고 해서 저는 잘된 공천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천 룰에 대한 세팅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공천 룰이 정해져 있는 룰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그게 더더욱 중요하고 또 정치라는 것이 일단 그 룰이 정해진다라고 해서 예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얼마나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어떤 공관위원장이 오더라도 공관위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공천이 재단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는 게 어떤 맞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저는 공관위원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공관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상 우리 당에서 지향하는 공천 룰을 가장 잘 이행하실 수 있는 분.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공관위원장을 모시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예. 공천 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중요한 그 틀을 잡고 또 그 틀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는 공관위원장을 모시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동안 선거를 봤을 때 현역을 50% 물갈이하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전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이 왜 뉴페이스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서 그 기득권 특권에 물들어서 4년간 물들어가지고 되게 탐욕스럽게 변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자기 뭐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청년들이나 후진 신인 정치인들 키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밟고 갈까 봐 다 죽이거든요. 말이 공천이지 사실 자기 사람 신고 자기 사람 아니면 배제하는 식의 사천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그 정치 문화는 그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 특권, 탐욕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기존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민생을 위해 일을 잘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다시 뽑아줘야지라는 여론이 더 높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지 못한 정치가 좀 안타깝다. 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박진호 당대표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 새해 국회의원 선거의 해죠.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공멸이냐 공생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간이죠. 그래서 신년 기획으로요. 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우리 정치 원로들 한 분씩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첫 시간에는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바비올라의 Unchained Melody 함께 듣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